부모님은 이번 가족 모임에 아이들을 초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 지혜의 아이 셋이 이미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너희 아이는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을 했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여부도 확인해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인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유진을 잃고 난 뒤 선영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난기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유진. 그들은 7년 전 도시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유진은 사진작가로 갓 발을 디뎠고 선영은 소규모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 나눈 대화는 길고도 진지했으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1년 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리고 아들 다니엘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유진은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다. 매주 주말이면 그는 다니엘을 사진에 담았고 그렇게 추억이 담긴 앨범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봐, 선영아, 우리의 삶, 진짜 기적이야. 그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유진의 부모님, 정숙과 병호는 선영을 친딸처럼 맞이해 주었다. 그들은 교회의 아늑한 2층 집에 살고 있었다. 병호는 공장 엔지니어였고 정숙은 수학교사로 일했다. 그들은 손자인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지난 여름 유진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트럭 운전자가 조종을 잃었고 한순간에 선영의 세계가 무너졌다. 장례식이 끝난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선영은 그저 존재만 할 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니엘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 아이만이 그녀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그녀를 시험할 줄은. 자신의 친부모는 유진의 부모와는 달리 늘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전화도 드물었고 집에 와도 대화는 늘 언니 지혜의 아이들 얘기로 금방 흘러갔다. 지혜는 남편이 변호사잖니. 아이들도 명문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암시했다.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유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많았다. 남긴 재산은 얼마나 되니? 어느 날 드문 방문 중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었다. 선영은 자기 집에서조차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슬픔, 그녀의 상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정숙과 병호였다. 그들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다니엘은 그 집에서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며 병호가 무언가를 만들 때 늘 옆에서 함께하려 했다. 점차 선영은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가족은 단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돌봄과 수용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다. 나도 강해져야 한다. 다니엘을 위해. 남편을 잃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그녀는 다시 삶을 일구어내야 했다. 남편을 잃은 후 첫 해는 선영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인으로서. 어느 겨울 아침, 선영은 식탁 앞에 앉아 거의 식은 차를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첫 가을 낙엽들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동정심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선영아, 괜찮니?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선영은 살짝 놀란 듯 돌아보며 현실로 돌아왔다. 눈은 눈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정숙의 자애로운 눈길과 마주쳤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병호는 조용히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집안의 조용한 정적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배려가 묻어났다. 우리 다니엘 이야기 좀 하자. 정숙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선영은 순간 긴장했다. 유진의 부모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건 아닌가 두려웠다. 그 애 교육에 도움을 주고 싶어 병호가 말을 이었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들. 유진이가 늘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길 원했잖아. 선영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난 조건 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바로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우린 네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정숙이 부드럽게 끊었다. 우리는 돕고 싶을 뿐이야. 너는 그 아이의 엄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순간 옆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다니엘이 잠결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부엌 문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유진을 꼭 빼닮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는 외치며 병호의 품으로 달려갔다. 정숙은 선영에게 윙크를 보내며 웃었다. 병호가 다니엘을 높이 들어올리자 다니엘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운 12월 저녁, 도시에는 회색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선영은 주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다. 선영아, 우리 좀 얘기하자. 유진이 사망 후에 말이야. 어머니는 아무런 전말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보험금이랑 보상금, 꽤 큰 돈이잖니. 선영은 속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의 주제는 결국 돈이었다. 너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지혜는 벌써 애들 좋은 학교에 보냈고 계획도 다 세워뒀어. 근데 너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늘 그래왔다. 지혜는 언제나 이상적인 자식이었다. 성공한 커리어, 완벽한 남편, 모범적인 아이들. 반면에 자신은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미망인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위로를 준 적이 없었다. 다음날 예정된 가족 저녁 식사는 선영에게 또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졌다. 벌써부터 불편함이 가득했다. 식탁에 앉자마자 대화는 곧장 재정 이야기로 흘러갔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는데 손에 들린 문서들을 꺼내며 말을 꺼냈다. 유진 사망 후에 받은 보험금 꽤 되더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넌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잖아.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혜는 이미 재무 컨설턴트랑 상담도 했고 다니엘은 엄마 옆에 앉아 불안한 기색으로 식탁 위를 바라보며 어른들 사이의 긴장을 느끼고 있었다.
그 작은 손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잡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엄마와 조부모의 얼굴을 오가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돈 일부를 지혜 아이들 교육에 쓰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아버지가 예기치 못한 말을 던졌다. 그 애들은 가능성이 많잖아. 그 순간 선영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오랜 세월 쌓여온 무시와 비교, 그리고 지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아이를 밀어내려는 그들의 태도. 지혜는 마치 준비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잖아. 너는 괜찮은 월급도 받고 있고 애도 한 명뿐이고 거기다 다른 수입도 있잖아. 아니,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유진의 기억이야. 그리고 오직 다니엘을 위해 쓸 거야.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시선을 돌렸고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집을 나서면서 선영은 깨달았다. 이제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영은 다니엘과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전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선영아, 우리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것은 언제나 불길한 징조였다. 이번엔 어른들끼리만 조용히 모이려고 해. 샴페인도 준비하고 샐러드도 다양하게 만들 거고 예전 추억도 떠올리고 손님도 많이 와. 하지만 새해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날 아니에요. 선영은 다니엘이 듣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유, 걱정 마. 다니엘은 정숙 씨네 집에 맡기면 되잖니. 그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넌 그냥 가족 모임에 오면 돼. 전화를 끊은 뒤 선영은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유진이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물던 버릇과 똑같았다.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이제 막 가족의 명단에서 지워졌다. 며칠간 고민 끝에 그녀는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다니엘을 잠시 정숙과 병획에 맡기고 부모님 댁에 들러 선물과 인사를 한 후 아이 곁으로 돌아가 진정한 새해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해 전날 저녁, 선영은 혼자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앞마당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로 가득했고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직감했다. 거실은 친척들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조카들, 사촌의 아이들, 언니 지혜의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어른들만의 파티가 아니었다. 단 한 명의 아이만 초대받지 못했다. 바로 다니엘. 그녀는 아직 문가에 서 있었고 그때 숙모 순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다니엘은? 설마 아픈 거 아니지? 새해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삼촌 준호가 말했다. 다니엘 어딨어? 우리 디민이가 자랑할 게 있었는데. 다른 친척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다니엘은? 왜 혼자 왔어? 질문 하나하나가 마음의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저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거실 한편에서 쿠키를 접시에 담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분노를 누르며 다가갔다. 엄마,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엄마는 선영의 목소리 톤을 듣고 눈을 피하며 쿠키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복도로 나왔다. 엄마, 분명히 말했죠.
어른들만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왜? 엄마는 스웨터를 다듬으며 시선을 피했다. 아유, 다들 애 없이 오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뭐. 그게 말이 돼요? 그냥 깜빡했어. 그리고 솔직히 다니엘은 좀 버릇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손을 대충 흔들었다. 선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우리 애가 무례하다고요? 가장 예의 바르고 학교에서도 칭찬받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엄마 손주잖아요. 엄마는 눈을 굴렸다. 알겠어. 근데 말이야, 너희 시댁이 너무 애를 감싸잖니. 질문도 많고 피곤하더라. 모처럼 모인 친척들이랑 조용히 얘기하고 싶은데 다니엘은 뭘 자꾸 물어봐. 그 순간 지혜의 막내 아들이 귤을 던져 언니의 머리에 맞췄고 그 귤은 뱅글뱅글 돌며 크리스털 꽃병에 부딪혀 쓰러뜨렸다. 선영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이상적인 예절이네요. 내 아들은 질문을 해요. 왜냐면 엄마를 좋아하니까요. 엄마는 입술을 앙다물며 말했다. 애들은 다 그런 거야. 그 정도로 흥분하지 마. 선영아. 아니요, 됐어요. 난 이제 갈 거예요. 내 아들한테 갈 겁니다. 엄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선물만 두고 가. 저녁 끝나고 나눠줄게.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나아가 거실 중앙에 섰고 일부러 크게 기침을 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지혜는 놀라 눈을 들었고 아버지는 이맛살을 찌푸렸으며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여러분, 왜 제가 혼자 왔는지 궁금하시죠? 왜 다니엘이 여기 없고 새해를 함께 보내지 않는지. 지혜가 다가오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끝까지 말하게 해줘. 방 안은 고요했다. 일주일 전 엄마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른들만의 파티라고. 아이들은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촌 지혜의 아이들, 사촌 순자의 아이들, 준호 삼촌 아들딸까지 다 여기에 있어요. 다만 한 아이만, 단 한 명만 제외되었어요. 제 아들 다니엘. 그녀의 말에 숙모 순자는 놀란 듯 외쳤다. 우리가 아이들 오면 안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삼촌 준호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텐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 순간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였다. 선영아, 그만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는 건 옳지 않아.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말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니까요. 이건 실수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지혜가 선택한 일이에요. 다니엘은 충분히 좋은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해갔다. 어떤 이들은 선영의 부모를 향해 분명한 비판의 눈빛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침묵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조용히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요. 그녀는 말을 이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저를 돈지갑처럼 이용하면서도 제 아들은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게 있을 땐 연락하면서도 다니엘은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멈춰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선영은 고개를 들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 전 더 이상 여러분과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지혜. 저에게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복도에 내려두었던 선물 봉투만 남긴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것을. 마치 오랜 시간 짊어지고 다닌 족쇄를 풀어내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숙과 병호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끝이 없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짧고 간절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문 너머로 보인 장면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다니엘이 할머니와 함께 식탁을 장식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고 눈빛은 밝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보였다. 선영의 눈가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남은 새해 저녁을 함께 보냈다. 가족이라는 진짜 의미 속에서. 다니엘은 정성껏 포장된 선물들을 열어보며 기뻐했고 집안에는 웃음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부모님과 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상처와 억눌림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속에서 진짜 삶의 온도가 피어났다. 엄마, 봐봐. 내가 탑을 만들었어. 다니엘은 알록달록한 블록으로 만든 구조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웃었다. 정숙과 병호는 변함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늘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다. 전날에는 병호가 다니엘을 좋은 로봇공학 수업에 등록하는 걸 도와줬고 정숙은 흥미로운 책들을 가득 사다 주었다. 어느 저녁 다니엘을 잠자리로 데려가며 선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있잖아 아들, 인생은 단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다니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가 생전에 선물해준 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새해와 크리스마스 사이의 일주일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정숙과 병호와 함께 저녁을 보내며 보드게임을 하고 옛날 새해 영화를 보며 웃었다. 이제 선영은 확신할 수 있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현관의 도어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서 있었다. 아버지의 손에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우리 말 좀 들어줘. 선영은 문을 열었지만 그대로 문턱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두 사람은 지난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고급 전자제품 매장의 로고가 포장지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지만 선영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받지도 않았다.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다가서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아버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선영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를 찾고 있었다. 진심. 그런데 그들이 교환한 단 한 번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것은 연출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눈빛이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여러분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신뢰할 이유도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 맺힌 눈으로 외쳤다. 우린 가족이잖니.
그건 변하지 않아.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조종하지 않아요. 아이를 쫓아내지도 않고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한 일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혹시나 선영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선물 상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들은 발걸음을 돌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졌다. 그들의 사과도 함께 사라졌다. 선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음속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자유로움만이 남아있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선영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부모님의 전화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지혜는 통화 한 번 없이 바로 차단했다. 그녀가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는지 선영은 알고 싶지도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생겼다. 독이 빠진 관계가 정리되자 삶에는 새로운 공백이 생겼고 그 안을 따뜻한 사람들이 채워가기 시작했다. 숙모 순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엘과 선영을 집에 초대했다. 삼촌 준호와 그의 아내도 별장으로 초대해 다니엘이 사촌들과 함께 나무에 오르고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주었다. 다니엘은 점점 활짝 피어났다. 더욱 자신감 넘치고 용감해지고 호기심 많아졌다.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선영에게 매일 감동을 안겨주었다. 선영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가족이란 함께 있어주는 존재, 조건 없이 받아주는 품, 아이가 마음껏 웃고 울 수 있는 울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였다. 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로 맺어진 유대. 그건 이해였고 공감이었으며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배웠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잡아끄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루는 다니엘이 선영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우리 왜 이모 집에는 안 가? 그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가족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할머니 집이 좋아. 그리고 너랑 같이 있는 거. 그 순간 선영은 미소 지었다. 아이의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마음에 닿았다. 그날 밤 창밖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집 안은 따뜻했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다니엘이 그린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벽난로 앞에서 다니엘은 새로 받은 로봇 키트를 조립하고 있었고 정숙은 부드러운 담요를 펼쳐 덮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병호는 차 한 잔을 들고 선영에게 건넸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유진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선영과 다니엘은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더 단단해진 사랑과 믿음으로 진정한 가족과 함께